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갈 건데요. 방금 저희가 사실 이 소녀가 그 당시를 겪어낸 방법 혹은 그 기억의 보편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. 근데 제가 최근에 이런 종류의 영화에 대한 평가들 안에서 항상 충돌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보편적인 설득력과 여성 주체로서의 어떤 여성 영화로서 이 영화를 읽어내고자 하는 독법의 특수성, 이 때때로는 충돌하거나 서로 상쇄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현상들입니다. 이런 것들을 환기했을 때 벌새에 있어서도 사실은 지금 좀 주도적으로 이 작품을 읽어내고자 하는 독법 중에 하나는 어쨌거나 은이라고 하는 여성, 소녀가 당시에 어떠한 엄혹한 폭력들 혹은 남성적 세계를 살아내는 이 과정을 보여주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가 한편으로 이루어졌는데,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또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 영화에서 지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. 그럼 이 두 가지는 과연 상쇄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오히려 이 두 가지가 교차하면서 다른 설득력을 얻는지, 저는 좀 그게 궁금했거든요. 다른 선생님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. 제가 먼저 간단하게만,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을 준비했는데, 말씀을 드리자면 보편성이라는 것을 어떤 정상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면 만약에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다만 우리가 이제 보편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만의 단독성으로서, 하지만 그 단독성이라는 게 모두가 갖고 있는 단독성이잖아요. 각자가 갖고 있는 단독적이면, 그런 면으로서의 보편성이라면 저는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마찬가지로 벌새라는 영화 속에서 은희가 겪게 되는 이제 뭐 일종의 연애, 남성과의 연애도 있고 사실은 또 여성과의 연애 같은 것도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정상성이라는 필터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때 고유하게 느꼈던 어떤 단독적인 경험이고,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누구나 어떤 다른 방식으로 겪어낼 만한 어떤 운명적인 순간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, 그러면서 저는 얼마든지 보편적이다, 보편적인 서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, 단지 그냥 여자 후배가 이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뭐 어떤 남성과는 다른 무엇이다라고 얘기한다든가 뭔가 이상하다거나 혹은 그런 식의 접근으로 볼 수는 좀 없지 않을까, 이 문제를. 그래서 여성 서사의 특수성이라는 말보다는, 저는 여성 서사라는 말보다는 어떤 서사의 단독성, 경험의 단독성, 이런 것들이 두드러진 영화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벌새라는 영화를 사랑하게 된 게 아닌가,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심지영 선생님. 근데 저는 이제 저는 질문이 너무 어려웠어요. 네,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. 아니, 그러니까 질문이 답을 할 수가 없게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. 질문을 들으면서 궁금해졌어요. 아니,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조금씩 의도했던 그 질문의 답을 우리가 주지 않고 계속 조금씩 어긋난 답변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근데 저는 질문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냐면, 여성적 위치라는 특수성이 어떤 사회적 사건의 보편성, 여기에는 이제 애도가 있고 공통 기억이 있죠. 또 성장이라고 하는. 네, 성장이라는 것도 그렇고, 이런 것과 만나면서 뭔가 여성적 특수성이 보편적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질문을 하신 건가요? 저는 이제 오히려 그런 의도가, 그런 측면에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은가를 생각을 했는데,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여성 서사로서의 지금의 상찬 속에서는 여성 서사로서의 지점을 훨씬 더 많이 사주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질문 드리게 된 거죠. 근데 그런 질문을 보편과 특수라는 개념으로 이제 하시니까 이게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왜냐면은 이거는 사실 우리가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이기도 한데, 페미니즘을 보통 특수로, 휴머니즘을 보편으로 설정하는 그러한 그 논리가 있잖아요. 근데 그랬을 때 이러한 아니면 여성은 특수고 그다음에 인간은 보편이고,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은 이제 그 인간 전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인 여성만 다루기 때문에 이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더 하위적인 그런 운동이고 이런 식의 더 특수한 이러한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,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존의 그런 보편 인간이 여성을 비롯해서 다른 장애인이나 성소수자나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면서 그 개념이 구축되어 왔잖아요.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보편 인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훨씬 더 편협하고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은 여성에 대한 사유를 하는
어떤 페미니즘적인 방식이야말로 훨씬 더 보편적인, 인간에 대한 보편적이고 더 넓은 확장된 이해 방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보편이냐 특수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여중생의 일상을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, 많은 사람들에게.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떠한 평온한 일상, 뭐 대치동 음마 아파트에 사는 어떠한 그냥 나름의 자영업에 어느 정도 성공한 자영업을 하는 부모 밑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여자아이의 그런 이 겉보기의 어떤 이미지, 연예인들 막 쫓아다닐 것 같고, 근데 그런 여자아이의 이 이면에는 사실은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. 그런 점에서 이거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일 수 있고, 또 이것이 사회적인 사건과 만나면서 더 공명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네. 제가 질문을 더 사실은 현상에 맞추어서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, 그러니까 제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 구도 안에서 활용되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지금 조금 오해가 발생을. 일요일 날 고치라고 했어 안 했어? 일요일 날 고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. 근데 뭐 이건 저도 좀 약간 보편과 특수에 대한 심리학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에서 이제 다시 덧붙이자면, 저는 이게 뭐 개인의 정체성이라든가 실존에 관련된 이야기에서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될 단어라고 생각해요. 특히 보편이나 특수 같은 게 우리가 앞으로 다른 영화나 작품을 볼 때도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중세 토미즘 철학에서 나온 개념인데, 사실은 인간의 정체성이라든지 실존을 다룰 때는 굉장히 위험천만,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보편이라는 것이 굉장히 폭력적인 개념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아까 단독성이라는 얘기를 한 것도, 단독성이라는 게 singularity인데 영어로 하면 이게 보통 특이점이 왔다고 할 때 그 특이점도 singularity거든요. 근데 그런 특이점이 아니고 단독적인 것, 그런 것들 이제 바디우나 이런 현대 철학자들이 자주 쓰는 단어로서 단독성이라는 것, 결국은 이 보편과 특수라는 이분법을 해체하기 위해서 이런 걸 들고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, 저는 그래서 보편이나 특수 같은 말들을 쓰기보다는 뭔가 다른 개념 틀로 우리가 좀 정의를 해야 된다. 여성서사라는 것들도 보편과 특수라는 말로는 저는 제대로 캐치해내기 힘들다. 그래서 여성서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연히 이 작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, 이 보편과 특수라는 개념 틀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좀 정의를 내리고 같이 좀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네. 저는 근데 스토리에 있어서 스토리는 어쩔 수 없이 다 특수하죠. 뭐 다 개별적이잖아요. 그리고 너무 보편적인 건 또 재미없어요. 사람들이 안 봐요. 그런 거는. 그러니까 스토리의 속성은 특수한 거고,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2000 몇백 년 전에 정리를 했잖아요. 시적 진실이 있다고.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공감대를 사는 것이지, 그 개별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 평균적인 어떤 감각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가, 이거는 그 어떤 영화나 그 어떤 소설에서도 될 수 없는 잣대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저는 근데 좀 여성서사 하니까는 저는 좀 약간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봤었는데, 그게 뭐냐면, 오늘 어차피 제가 좀 질문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다 제 마음대로 생각해봤어요. 근데 저는 여성서사라기보다는 그거에 주목하고 싶었어요. 저는 캐스팅이 참 좋았거든요. 이 꼬마 아이, 또래보다 은희, 얘가 중2인데 자기를 짝사랑하는 중1보다 키가 작아요.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꼬마의 옷도 좀 큼직한 걸 입혀서 더 작게 보이게 만들더라고요. 성장판이 이제 다친 것 같은데. 하여튼 너무 TMI 아니에요? 성장판 검사를 추천합니다. 어찌됐건 간에 왜 이 아이를 캐스팅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.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 아이를 캐스팅한 이유는 세상의 허들이 높다는 것. 왜냐하면 큰 사람 시선에서 보면 작은 게 안 보이지만, 작은 사람 시선에서 보면 그 위가 올려다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매 순간 위험했을 것 같아요. 아버지가 춤추고 있을 때 집에서 혼자, 어머니가 정줄 놓고 막 떠돌아보는, 내가 아무리 엄마라고 외쳐 불러도 엄마가 혼자 떠돌고 있을 때, 아마 어머니도 그 일상의 그 갈등 속에서 그쵸. 정줄 잠깐 놓는 시기였을 텐데, 그런 거. 아니면 그랬던 부부가 또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있을 때, 이런 것들이 이 아이가 봤을 때는 다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위협들이고 자기의 일상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겠죠.
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난장인데 상징으로서의 난장인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성장을 해가야 하는데 아래쪽에서 시선에서 위를 쳐다볼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상징으로서의 난장이로서 이 아이를 등장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,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왜 여자아이인가라는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자아이는 훨씬 더 위협이 많은 거죠. 심지어 오빠조차도 자기 인생에서의 위협인 거고 일상에서의 위협인 거고, 그 다음 날라리라는 낙인도 사실은 여자아이기 때문에 지키는 위협인 것이고, 먼저 키스한 것도 여자아이기 때문에 까져 보일 수 있는 것이고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키 작은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라는 이 캐스팅, 이 상징 자체가 일상의 위협인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여성 서사일 수 있게끔 만드는 하나의 기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 김영재 선생님이 얘기를 하잖아요. 두 번 다시 오빠한테 맞지 말고 싸우라고. 근데 이것도 이 아이한테는 쉽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의사가 그 진단서 끊어줄까 그러는데 사실 의사가 살짝 아는 거죠. 이 너구리 같은 의사가. 그렇죠. 가족 문제라는 건 알죠. 근데 이 아이가 또 얘기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넘기에 쉽지 않은 허들들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허들이 너무 많은 어떤 이 일상이라는 게 겉으로 보면 그냥 5인 가족이 둘러앉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밥 먹는 게 일상이지만 그 이면에 이 아이의 시선으로 보면, 이 작은 여자아이의 시선으로 보면 여긴 너무나 위험한 세상인 거죠.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도 그 아이를 캐스팅했고, 또 여자아이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아마 여성 서사로 읽히게끔 하는 어떤 부분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은 들어요.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엄마를 열심히 부르는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정줄을 놨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이 엄마라고 하는 부름에 그 호명에 환원되지 않는 삶의 순간이 있는 거죠. 엄마라고는 이 사람을 부를 수 없는, 내가 지금 엄마가 아닌. 그러니까 이 장면을 연출하는 저는 좀 효과적인 연출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에 집 잘못 찾아갔을 때도 엄마 열심히 불렀는데 엄마 안 나와가지고,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나를 봐주지 않는 거에 대한 불안도 느끼지만, 다른 한편으로는 엄마 역시 엄마라고 하는 호명만으로는 부를 수 없는 순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,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, 어쨌거나 또 그러한 특수성, 이런 어떻게 보면 특수한 장면들 혹은 이제 단독적 존재로서의 장면들을 말씀하신 그 장면이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제 개인적으로 빛났던 장면이 중에 하나였고, 엄마라고 아무리 불러도 가족이라는 호명으로 호명되지 않는 엄마의 다른 모습, 사실은 그 장면이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어요. 이제 엄마랑 비슷한 사람을 내가 착각해서 그냥 엉뚱한 사람 불렀을 수도 있고, 진짜 엄마인데 정말 정줄을 놔서 못 들었을 수도 있고, 뭔가 다른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가 이 딸이 부른 소리를 그냥 모른 척 했을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은 그 청소년 시기에 내가 굉장히 낯익은 사람들, 나한테 친근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낯설게 느껴지는 어떤 공포의 순간들, 불안한 순간들이 있잖아요. 그게 분리불안일 수도 있고 여러 불안일 수 있는데, 그 순간들을 정말 잘 딱 집어서 보여준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엄마에 대한 애틋한 감정과 엄마에 대한 서운한 감정과, 그리고 굉장히 낯설어서 불안했던 감정들이 그 은희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약간 떨리면서 엄마를 마지막에 부르면서 이제 끝나는데 장면이, 그 부분이 정말 그래서 빛나는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저는 그게 그 장면 좋지만, 근데 각각의 가족들한테 다 포커싱 하거든요. 은희 시점에서. 그러니까 아버지가 춤추는 그 장면도 사실은 은희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그 장면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낯설죠. 예, 그다음 언니가 술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라고 훈영하면서 들어눕는 것들, 그 다음에 오빠가 자기를 때리는 것도 있지만, 또 한편으로는 성수대교 붕괴 때 오빠가 책상에서 식탁에서 출석 쓰러져서 울어버린단 말이죠. 아빠도 수술 받는다고 하니까 병원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그 가족 각각을 다 그런 식으로 다뤄요. 한 명 한 명을 사실은 은희의 눈에서 낯선 얼굴들을 다 낯선 얼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. 그 방식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,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다 다루고 있고, 근데 그게 이제 더 이상한 것은 다 돌아온다는 거죠. 더 이상한 것은 아버지는 춤추러 나갔다가 갑자기 또 은희가 수술한다고 그러니까 내 딸 어떻게 됐냐고 펑펑 울고,
오빠 막 그렇게 죽일 듯이 동생 접해다가 식탁에서 갑자기 성수대교 붕괴 때문에 펑펑 이게 누나가 살아 돌아와서 운 건지 아니면 친구를 상실한 것 때문에 운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오빠도 또 그런 식으로 또 안전하게 돌아와 버리고 그러니까 엄마도 그렇게 나와서 이제 정수를 놓나 보다 생각했는데 다음날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식탁을 차리고 감자전 네. 막 붙여주면서 얘를 또 이렇게 먹이고 찾아보잖아.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상식과 회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상식과 회복을 거듭하는 이것 자체도 굉장히 이상한 거죠. 이 난장이가 보기에는 이 상징적인 난장이가 보기에는 그것도 이상하다라는 것을 또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